close to you right now. 조용기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조용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유,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일상이 비대면이 굉장히 촉진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현재 자율주행이 우리 일상에 들어와 있는 게 어떤 게 있나요? 네, 자율주행이 2014년부터 한 2021년까지 굉장히 많은 투자가 이루어졌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한국 돈을 한 17조 정도가 투자가 이루어졌거든요. 어마어마한 돈이죠. 네. 자율주행이 이제 시범 사업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상용 서비스까지 시작되고 있는데요. 그 상용 서비스를 킬러 어플리케이션 관점에서 저는 세 가지로 보면 참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 로봇 택시입니다. 그래서 우버나 리프트 이용하실 때 네. 이제 로봇 택시가 이제 서비스를 해주는 거죠. 실은 그 테슬라의 마스터 플랜 2가 있어요. 내가 출근을 할 때 테슬라를 타고 그 다음부터 테슬라 오토노머스 모드로 딱 바꾸고 내보내면 얘가 나와서 샌프란시스코 도시에 가서 우버 서비스를 해서 돈을 벌어서 돌아옵니다. 그래서 제가 퇴근할 때쯤 돈 벌어와. 돈 벌어 오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타고 이제 또 이제 집으로 가는 거고. 괜찮은데요? 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자율주행 셔틀입니다. 그래서 셔틀 서비스.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자율주행 트럭. 그래서 미국과 중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물류를 동해에서 서로 이렇게 실어 나르는 게 큰 비즈니스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서 자율주행 트럭으로 이제 이룰 수가 있는 것이죠.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술 초기부터 연구 개발에 같이 참여를 하셔서 굉장히 인정받는 엔지니어셨다고 들었어요. 근데 자신의 능력을 인정해주는 곳을 박차고 나와서 본인의 사업을 하는 게 또 쉽지만은 않으셨을 것 같은데. 뭐 쉽지 않았죠. 예. 굉장히 테슬라가 핫한 회사였어요. 그래서 이제 테슬라를 나오는 거는 뭐 좀 쉽지는 않았는데 그 결심을 실은 이제 박사를 하면서 실을 했어요. 자율주행 관련된 기술을 연구를 했는데 이 자율주행 기술이 미래의 큰 산업으로 성장하겠다. 그러면은 실리콘밸리로 가자. 실리콘밸리로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 실리콘밸리에 있는 이제 자율주행에 관련된 회사를 봤을 때 이제 테슬라를 선택을 했고 테슬라에 이제 입사를 하게 돼서 3년간 열심히 하면서 실은 테슬라의 그 문화라 일론 머스크에게 이제 데모도 여러 번 하고 실제 그를 보면서 그런 크레이지한 CEO 이런 리더십 이런 걸 보면서 자신감을 얻었어요. 그래서 해보자. 네. 그래서 이제 2017년에 시작을 하게 된 거죠. 아, 그때 일론 머스크한테 이렇게 그 프레젠테이션도 하고 하면서 창업을 생각하지 마시고 주위 사람들 다 돈을 끌어모아서 이 주식을 사야 되겠다고 생각하셨어요? 네. 아, 그러면 지금 엄청 부자가 되셨어요. 사고 나오신 거 아니에요? 저도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제가 2014년부터 제가 이제 2017년까지 3년간 있었는데요. 실제 그때도 절반은 믿고 절반은 또 안 믿었어요. 그렇죠. 내부에서도. 네. 내부에서도.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금요일마다 이제 그런 비어 파티를 하면서 네. 이렇게 맥주 한 잔씩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테슬라 주식이 500불 갈 거다. 네. 그러면서 이제 매니저들이 굉장히 그런 이제 으쌰 피치를 많이 했거든요. 네. 근데 정말 그러려나 하면서 그냥 이렇게 의심하고 그냥 뭐 일이나 열심히 하는 거지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네. 대표님 퇴사하실 때 회사에서 안 붙잡았나요? 제가 이제 퇴사할 때쯤 이제 스탁 옵션 레터를 받았죠. 그 옵션을 놓고 나온 거를 정말 후회를 하고 있어요. 듣는 내가 마음이 무너진다 진짜. 네. 그 정도였는데. 그런데 이제 그 스타트업을 창업을 하는 거에 이제 콩깍지가 씌어져 있었으니까 그 봉투를 열어보지 않고 그냥 나왔죠. I know I've given up 100 times before.
but I know a miracle is not something. 지금 자율주행차 보면은 우리가 아는 전 세계적인 기업들이 다 뛰어들고 있거든요. 그렇죠. 뭐 테슬라, 애플, 구글 뭐 지금 그러고 있는데 여기서 이 팬텀 AI가 가진 독보적인 기술력은 무엇이고 또 그들에게 어떻게 어필을 하고 있는지. 저희 회사가 그런 완전 자율주행을 하는 구글이나 애플 그리고 테슬라 같은 회사와 완전 자율주행 기술을 경쟁해서 유명해진 거는 네. 아니고요. 아래 단계를 보면 부분 자율주행 기술이 있거든요. 우리가 ADAS라고 부르는데 이스라엘 회사인 모비라이라고 하는 회사가 아주 독보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고 전 세계 이 자동차 시장을 장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회사가 유명해진 이유는 모비라이라는 회사와 경쟁할 만한 그런 영상인식 기술을 개발을 했고 그 기술이 실리콘밸리에서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네. 저희가 이제 유명해졌습니다. 이제 보통 자율주행 단계라고 하면은 0단계부터 5단계까지 뭐 6개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0단계는 제어가 없는, 컨트롤이 없는 단계예요. 차가 이제 레인을 이탈할 때 경고만 하는 그런 단계가 이제 0단계고요. 1단계는 이제 컨트롤이 들어가는 거예요. 앞에 있는 차량을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따라가는. 2단계로 가면 이제 종방향뿐만 아니라 핸들링까지 자동으로 해주는. 3단계는 기술이 좀 더 고도화돼서 고속도로에서 자율주행을 해주는 건데 2단계와 기능은 비슷하지만 가장 큰 차이점이 있어요. 사고가 났을 때 책임을 누가 지느냐. 그 사고의 책임을 2단계까지는 드라이버, 운전자가 모든 책임을 지거든요. 그런데 이제 3단계부터는 그 운전자 매뉴얼에 나와 있는 그런 환경에서 동작을 했는데 사고가 났다. 네. 그러면은 그거는 이제 그 기술을 만든 그런 또는 자동차 회사가 그 사고의 책임을 져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레벨 3는 3단계는 결코 쉬운 단계가 아니고요. 그리고 이제 4단계, 5단계가 이제 우리가 말하는 완전 자율주행의 단계고요. 그래서 4단계는 정말 운전에 신경 안 쓰고 드라이버가 그냥 자연스럽게 자율주행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5단계가 되면 이제 궁극적인 자율주행이에요. 운전대나 브레이크 페달 같은 게 아예 필요 없는 단계. 이런 게 이제 완전한 자율주행이 단계입니다. 자율주행이 꼭 필요한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지금 자율주행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그런 기술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왜냐하면 지금 운전을 하면서 사고가 많이 나는데 그 사고의 원인이 90% 정도가 다 그 운전자의 부주의와 실수예요. 그런 관점에서 저희가 이런 자율주행 기술을 점점 도입을 해서 그런 사고율을 낮출 수 있다는 거는 저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그거를 미션으로 가지고 그런 기술을 계속 개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리콘밸리에서 스타트업 CEO를 하고 계시잖아요. 실리콘밸리에서 보는 시각 그리고 한국을 보는 시각. 일단 투자에 얼마나 활발하냐, 그죠? 예. 그런 면에서는 실리콘밸리의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실리콘밸리 17조라는 돈의 투자가 물론 글로벌이지만 예. 그 중에 굉장히 많은 돈은 실리콘밸리에서 투자가 일어난 거거든요. 예. 그런데 한국은 아마 과연 1조 정도를 했을까요? 지금까지? 정확하게 집계된 숫자는 모르겠지만 그런 면에서 이제 투자에 비해서는 실리콘밸리에서 지금 느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통 환경의 면을 보면은 주거지가 있고 도심지가 있고 당연히 도심지는 굉장히 환경이 복잡하고 어렵잖아요. 그런데 이제 한국은 이제 교통 환경이 굉장히 좀 더 복잡한 그런 예를 들면 이제 강남의 거리를 생각해 보시면 이제 그곳에서 완전 자율주행을 하는 거는 또 쉽지 않은 일이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교통의 어떤 인프라 측면을 한번 볼까요? 교통의 인프라 측면은 한국이 굉장히 앞서져 있는 것 같아요. 잘 돼 있죠. 이제 세종시에서 테스트를 하는 이유도 예를 들면은 5G 그런 통신의 인프라, 그 다음에 이제 교통 환경에 이제 저희가 그 신호등과 이렇게 자동차와 계속 통신을 하고 이런 기술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도 다 잘 돼 있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인프라 쪽에서는 확립국이 굉장히 발전돼 있다고 저희는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만 하더라도요, 2020년까지 대체로 한 1,509억 원 정도 시장 규모가 있다, 자율주행에. 근데 2035년도에 얼마냐면요, 26조 원 정도 시장 규모입니다. 엄청난. 여기서 파생되는 부가가치가 엄청난 거죠. 엄청나겠네요. 그래서 뭐 아까 글로벌 시장에서 구글이라든지 아마존이라든지 애플이나 이런 회사들 얘기를 드렸지만 우리나라에서도 보면 굉장히 그 큰 회사들이 이 자율주행 쪽에 뛰어들죠. 많은 분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과연 안전할까? 안전하냐. 그 예전에 2018년도에 그 아리조나주에서 네. 그 우버가 시험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적이 있어요. 맞아. 근데 그게 이제 판결이 나기를 결국에는 이게 이제 자동차의 잘못이냐 아니면 사람의 잘못이냐 근데 자동차 잘못이 아닌 걸로 나왔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사람이 횡단보도로 걷지를 않고 무단횡단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어떤 비합리적이고 비이정적인 행동이라고 그걸 본다면 사실은 그거를 제어하는 기술까지 우리가 갖춰야 된다는 거잖아요. 네. 지금 완벽하게 자율주행을 하려면은 그렇죠. 가능할까 싶은데요. 굉장히 그 자율주행이 보편화되려면은 굉장한 그 신뢰성이랄까요, 그 정확성이 준비가 돼야지 이제 사용될 수 있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어요. 네. 그 인지와 판단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인지라고 하면 카메라나 아니면 아까 얘기했던 라이다 센서를 써서 도로에서 일어나고 있는 굉장히 많은 상황들을 정확하게 인지를 해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은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는데 앞차에서 뭔가 물체가 떨어졌어요. 그러면 사람은 그걸 굉장히 자연스럽게 빠르게 인지를 하는데 자율주행차는 그걸 인지하는 게 쉽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판단이 있어요. 판단은 이제 그런 인지를 바탕으로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어떤 돌발 상황이 났을 때 예를 들어서 계속 달리게 되면은 앞차와 충돌이 되고 내가 만약에 그걸 피하게 되면 그 인도에 있는 보행자를 치게 된다. 그럴 때 어떻게 판단을 내릴 것인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이제 AI 기술들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거든요. 사람이 정말 집중을 하고 운전을 할 때의 그런 능력에 비해서 AI 기술이 그거보다 더 뛰어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단계까지 가는 데까지는 이제 시간이 조금 더 걸릴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 자율 기능차의 가장 중요한 기능을 담당해야 될 게 우리가 라이다라고 하잖아요. 라이다. 이게 정말로 재밌는 그 논쟁거리예요. 실리콘밸리에서도. 네. 왜냐면은 그 테슬라의 이제 저희 일론 머스크 그분은 라이다가 전혀 필요 없다. 그렇죠. 라이다 이즈 둠드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그래서 라이다가 필요 없이 자율주행을 만들고 있는 회사가 바로 테슬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외에 가장 유명한 데가 이제 구글의 웨이모잖아요. 웨이모. 그 웨이모는 라이다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이제 자율주행차를 만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정말 피 터지게 싸우고 있는 거예요. 서로 네가 맞네 내가 맞네 이렇게 싸우면서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거고요. 저는 이제 약간 이제 웨이모 쪽의 어프로치를 더 믿거든요. 왜냐면은 일단은 저는 이제 엔지니어고 어떤 센서든 상관없이 다양한 센서들을 최대한 많이 써서 안전한 기술을 먼저 만드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내 자식들을 태워서 스쿨버스에 태워서 자율주행 스쿨버스에 태워서 보낼 수 있을 정도로 안전하게 만드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세종시의 자율주행차 시범 운행에 참여하면서 이런 타이틀이 있더라고요. 실리콘밸리에서 주목받는 스타트업의 귀환이라는 네. 타이틀을 봤는데 현재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요? 현재 어떤 기술을 테스트하고 계신지도 궁금해요. 저희가 이제 완전 자율주행 기술은 저희가 프로토타입을 완성을 했거든요. 자율주행 셔틀 서비스를 목적으로 이제 저희가 이제 차량을 만들었고 거기에 자율주행 풀스택이라고 하는데 자율주행의 모든 소프트웨어를 다 장착을 해서 지금 이제 시범 테스트를 하고 있는 단계예요. 시간이 지나면 이제 세종시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해주는 시간이 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영기 대표님의 이루고 싶은 꿈에 대해서 들어보고 싶네요. 저희 아버지와 저희 어머니가 타는 차에 저희 자율주행 기술이 들어가서 그거를 사용하는 게 되는 게 저의 이제 꿈입니다. 아, 되게 구체적인.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카메라나 뭐 에이다스가 전혀 없는 차를 타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빨리 만들어서 그 아버지 차에 그걸 넣어줘야죠. 그리고 이제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는 나중에 10년 정도 지났을 때 이제 모빌리티가 없어지잖아요. 운전을 하기 힘드시단 말이에요. 점점 더. 10년, 15년 지났을 때 완전 자율주행 차를 들여서 어머니가 가고 싶은 곳, 그 모빌리티는 결국 자유잖아요. 자유. 내가 원하는 곳을 갈 수 있는 자유. 그 자율주행차를 들여서 그 자유를 계속 누릴 수 있게 해주고 싶은 게 이제 저의 꿈이죠. 너무 좋네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제가 또 한 가지 또 생각하는 거는 저희는 이제 삼형제인데 이제 자식들 먹여 살리고 하시기 때문에 엄마 아빠가 원하는 거를 즐기면서 이렇게 생활을 살 수는 없었는데 저희 때부터는 저는 그걸 이제 저희 부모님 세대가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세대부터는 우리가 좋아하는 거, 우리가 원하는 거를 정말로 하면서 돈을 벌고 그리고 계속 성장해 가는 거. 그게 너무나 당연하고 상식인 거. 그게 이제 우리 젊은이들이 생각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제가 팬텀을 창업을 하고 계속 이렇게 열심히 하는 것도 제가 그렇게 그걸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고 만약에 이런 것들을 다른 사람들이 미국의 젊은이들이 아니면 한국의 젊은이들이 보면서 뭔가 경험을 느끼고 그리고 뭔가 느낄 수 있다면 이제 그게 이제 되게 의미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술적인 거 이런 거 말씀하신 것도 좋았지만은 마지막에 그 부모님 맞아요. 그 답변과 네. 성장하는 뭐 아이들이 그런 걸 상식으로 받아들이는 세상을 만들고 싶다가 정말 응원하고 싶은 그러니까요. 마음이 들게 만드시네요. 꼭 성공하셨으면 꼭 좋겠어요. 나스닥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유니콘. 오늘 긴 시간 진짜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재밌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진짜 대표님 마지막 말씀이 가장 기억에 남고 그 어머니 아버지 차에 그 기술을 선물할 수 그러니까요. 있을 때 그때 저희도 타면 되지 않을까. 그날이 좀 빨리 왔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대전제가 자율기능차는 사람을 살리는 기술이라고. 근데 우리는 좀 두려움이 있잖아요, 사실 그죠? 기계를 믿어야 되고 뭔가 장치를 믿어야 되는데 사실 어떤 측면에서는 이게 피할 수 없는 일이라면 우리가 조금 더 빨리 해보는 것도 방법이겠다 이런 생각도 드네요. 옛날 광고문구 생각나요. 기술은 인간을 향합니다. 이런 것처럼 그 되게 찡했던 게 어머님에게 자유를 드리고 싶다. 그 말이 정말 저희 어머님도 이제 운전하시기 점점 어려워지시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랄까 자기 삶의 가치 이런 거를 확 그 자존감을 더 계속 살려줄 수 있는 기술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Bo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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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ng, bang, bang. I'ma make you move like 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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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y. It's all just something you feel. That's when you know it's for real. 안녕하세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대표님. 이분이셨군요. 네. 지금 혹시 계신 곳이 어딘지 여쭤봐도 예. 될까요? 저는 지금 그 분당에 있는 네이버 웹툰 사옥에 있습니다. 웹툰의 인기만큼이나 대표님도 바쁘실 것 같은데 어떻게 지내세요? 글로벌에서 굉장히 많은 사용자분들께 사랑을 받고 있어서 이제 글로벌 비즈니스가 점차 커지면서 이제 한국만큼 해외에서 보내는 시간도 많아진 것 같습니다. Get it, paste it, save it, load it, check it, put it, write it, plug it, play it, throw it, dip it, drag it, drop it. 원래는 한국 만화의 그림체가 미국에서 이렇게까지 인기 있을 수 있을 것인가 저도 의구심이 있었거든요. 근데 한국에서 잘 되는 뭐 예를 들면 여신강림이다. 최근에 뭐 드라마로도 나와서 화제가 됐었는데 미국에서도 너무 좋아해요. 100만 명 이상의 독자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와, 이 그림이 너무 멋있다. 뭐 캐릭터가 너무 멋지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이걸 보고 있다 보면 전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아, 글로벌리 멋지다라는 거에 대한 기준이 많이 바뀌었구나.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 웹툰이라는 저 컨텐츠가 한국 컨텐츠가 롤모델을 하면서 현지 작가들이 굉장히 많이 뛰어들면서 이제 현지 그림체의 또 웹툰들이 계속 나오니까는요. 그런 부분에서 이 두 개가 미싱이 되며 그 글로벌 플랫폼까지 갈 수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국 웹툰의 신의 한 수는 위로 올리는 스크롤인 것 같아요. 아, 스마트폰 시대. 스마트폰에서 그 위로 이렇게 밀어서 올리는 기술은 사실은 애플 아이폰에서 만들었는데 스티브 잡스가 만들었는데 그거를 제일 잘 이용한 게 웹툰인 것 같거든요. 사실 웹툰의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 비주얼 스토리텔링 컨텐츠 중에 유일하게 독자가 소비 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컨텐츠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영화는 감독이 2시간짜리로 만들면 2시간 동안 봐야 돼요. 하지만 어떤 사람은 웹툰을 5분 만에 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림에 심취해서 와 너무 멋있다 하면서 1시간 걸려서 보기도 하거든요. 네. 어떻게 보면 새로운 공간을 제공을 했는데 그 안에서 이 웹툰은 시간을 컨트롤할 수 있는 권한을 사용자에게 준 거네요. 그건 진짜 멋진 일이네. 그 제가 들어보니까 이제 웹소설 업체, 캐나다 최고의 웹소설 업체를 또 인수를 했다 그러거든요. 왜냐면 거기 컨텐츠가 있으니까 그걸 이제 웹툰화 시키려고 그러신 것 같은데. 저는 최근에 이런 패키징 콘텐츠라는 표현을 되게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웹소설이 웹툰화가 되고 웹툰화가 뭐 영상화가 되고 이런 게임화가 되고 이런 부분이 하나의 라인으로 이렇게 쭉 이어지는 것 네. 같고 사실 이어지기도 하는데요. 예를 들면 웹소설과 웹툰 같은 경우가 하나의 패키징인데요. 창작의 허들이 낮은 웹소설이다 보니 굉장히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여기서 이야기가 검증되면 이 경쟁력 있는 이야기로 비주얼 스토리텔링 컨텐츠인 웹툰으로 만들기가 굉장히 좋아집니다. 네. 이러한 부분이 계속 시너지를 내기 위해서 공격적인 움직임을 계속 가져갈 수 있겠죠. 그 웹소설 중에 전지적 독자 시점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웹툰으로 돼가지고 히트를 친 다음에 다시 웹소설로 와서 16억 원의 매출을 올렸다고 하더라고요. 한 달에 16억이요? 한 달에 16억 8천만 원 동안을 벌어 가졌고요. 지금도 굉장히 계속 높은 금액의 매출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을 이었던 거고 그게 거의 뭐 많이 꺾이지 않은 상태로 계속 매출이 그렇게 다달이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지분은 얼마면 어떻게? 16억 8천만 원 중에 70%를 작가님이 가져가시는데요. 와. 전지적 독자 시점이라는 웹소설은 이미 완결이 돼 있어요. 연재가 끝났는데요. 웹툰은 지금 제 생각에 한 8년, 9년 정도 연재가 더 남았거든요. 그렇게 얼마요? 기간이 남았기 때문에 이 독자가 계속 흘러 들어가요. 그래서 예를 들면 독자가 200만 명 들어오면 대박이다. 그 중에 20만 명이 또 웹소설 보러 가고 그치. 또 그냥 나는 웹툰으로 볼래 하고 계속 웹툰으로 보고 있다가 아 근데 나는 이거 뒷부분 이야기가 너무 궁금해서 소설로 빨리 봐야겠어. 그러면 다시 또 웹소설로 넘어가고 그러면 대표님, 예를 들어서 웹툰과 웹소설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근데 그게 만약에 네. 드라마가 되고 큰 영화가 됐어요. 네. 그러면 그 원작자 분은 계속해서 수익이 또 발생하나요? 어마어마하게 발생을 하죠. 와, 그래서 어마어마해요? 예. 근데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영화나 드라마를 보고 네. 이게 마음에 들면은 원작을 찾아보거든요. 그렇죠. 그럼 동시에 다시 또 수익이 생기는 구조니까. 네이버 웹툰만의 독특한 어떻게 보면 경쟁력 이런 거는 뭐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첫 번째로는 이제 글로벌 플랫폼으로서의 위상을 갖췄기 때문에 크로스보딩이 가능하다. 글로벌 크로스보딩. 한국 작품이 프랑스 독자를 만나기도 하고 미국 독자를 만나기도 하고 일본 독자를 만나기도 하고 그 서로 오갈 수 있다라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저희 서비스 내는 캔버스라고 아마추어 작가님들이 그 작품을 올리고 팬덤을 얻고 그 다음에 프로로 데뷔할 수 있는 그런 승격 시스템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일종의 그 유튜버와 같은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데뷔하신 분들이 이제 저희의 오리지널 컨텐츠가 되는데 아마추어도 활동할 수 있고 아마추어가 여기서 프로페셔널로 데뷔할 수 있고. 궁금한 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크리에이터도 있고 그 지원하는 사람도 있고 각각의 카테고리마다 사람들이 몇 명 정도가 이렇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지금 아마추어로 활동하고 있는 저희 플랫폼 내에서의 전체 크리에이터가 한 70만 명 정도 되고요. 네. 70만 명. 아마추어 크리에이터가 70만 명.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아까 네. 대표님 크로스보딩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네. 한국이 주 무대가 아니라 전 세계에 정말 대박 작품을 꿈꾸는 꿈꾸는 그런 분들이 여기서 오픈돼서 활동할 수 있다는.
진짜 몇십만 명의 크리에이터들이 만들어서 올릴 수 있는 시스템을 갖고 있다는 게 엄청난 경쟁력이에요. 이게 이제 컨텐츠 산업인 거잖아요. 네. 또 그리고 우리는 뭐 지식재산권 하면은 이제는 굉장히 이 개념이 좀 많이 달라졌죠. 우리가 받아들인 것도 우리가 컨텐츠를 양상하고 또 이제 기술도 굉장히 많이 발전을 했는데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그렇죠. 네, 정책도 굉장히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그 지식재산권 같은 경우는 작가와 플랫폼, 그리고 플랫폼과 외부, 이렇게 두 가지 관점에서 봐야 되는데요. 실제로 예를 들면 미국에서 저희가 처음 계약서를 작가님들에게 드렸을 때 그 크리에이터들이 다 놀라요. 이거 괜찮은 거야? 이거 정말 이렇게 해도 되는 거야? 왜냐하면 미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대다수의 그 회사들이 그 뭐 작가들께 컨텐츠를 뭐 일종의 용역처럼 그 제공하고 그다음에 저작권은 100% 회사가 갖는 구조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작가가 저작권을 갖지만 이거를 저희가 사업적으로 오히려 서포트를 하고 핸들링을 하고 어떤 경우는 부분적으로 쉐어하고 이런 형태로 작가들의 권익을 최대한 보호하는 형태로 그 사업 구조를 짰고요. 뿐만 아니라 불법 유통 같은 경우는 컨텐츠를 보호하기 위해서 뭐 저희는 툰레이더라는 시스템이 있는데요. 누군가가 불법으로 저희 컨텐츠를 퍼가면 몇 분 안에 자동으로 누가 어디로 퍼갔는지를 체크해서 다 블럭을 한다거나 팔로우업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그런 그 시스템들이 갖춰져 있거든요. 네, 우리나라에도 걸출한 게임 회사들이 있잖아요. 근데 선도 업체는 어떤 데는 대부분 IP를 갖고 있고 또 다른 업체는 그 IP를 활용해서 다른 게임을 만드는데 이 두 회사의 이익률을 따지면 엄청 차이가 나요. 그 주가도 마찬가지. 그래서 결국은 그 IP에 대한 보호도 그렇고 또 어느 정도로 그 IP를 잘 상업화하는가 이런 부분도 아마 N사의 발전에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앞으로 웹툰 시장은 어떤 미래를 좀 기대하면 좋을지, 또 이제 대표님이 일구고 싶은 그 웹툰 시장은 어떤지. 작년에 제가 터키 소년한테 메일을 받았거든요. 그 내용이 뭐 미라클이라는 제목의 메일이었는데, 그래서 웹툰 덕분에 친구가 생겼고 우리는 웹툰 클럽을 만들려고 한다. 너네들한테 너무 고맙다. 더 신기한 거는 저희는 터키에 서비스를 한 적이 없거든요. 미국에서 저희 서비스가 활성화되면서 아, 이게 영어를 통해서 글로벌로 확산되는 거의 위력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한국 플랫폼의 최초로 글로벌에서 성공했다라는 부분의 의미를 더 공고히 하고 정말 글로벌 플랫폼으로서 다양한 크리에이터들, 다양한 컨텐츠들이 사람들을 만나게 하고 이게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멋진 성장 저희들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